안녕하세요. 이유 풀어드리는 남자 근철쌤이에요.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 사이의 현재 상황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각이 존재합니다. 각 분석들마다 의미가 다 있고요. 그런데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쪽에 초점을 맞춘 분석은 없더라고요. 자, 오늘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제 시각을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먼저 세 가지 질문 들어보세요. 첫 번째, 미국이 이란의 지상군을 파견하게 되면 벌어질 일은? 두 번째, 과거에 지금과 같은 전쟁 상황이 있었을까?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세 번째, 이스라엘은 핵 보유국인가요? 이란은 왜 그토록 핵을 갖고 싶어하는 열망이 클까요? 출발합니다. 첫 번째, 미국이 이란에 지상군을 파견하게 되면 벌어질 일. 자, 먼저 군사력을 좀 비교해 볼게요. 미국의 군사력은 경제력 포함 전 세계 1위 슈퍼파워예요. 이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죠. 거기다가 현재 군사력은 13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란과의 군사력만 비교하면 이란이 비할 바가 아니에요. 미국이 단연코 이깁니다. 그런데 이란과의 전쟁은 결코 군사력, 화력 이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게 거의 무의미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 시각을 갖지 못하면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해요. 야, 빨리 휩쓸어버리고 좀 호르무즈 혈맥이 뚫려서 전 세계가 안정되고 물가 떨어졌으면 좋겠어. 저도 물가가 안정되는 데에는 아주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이걸 한번 들여다보세요. 자, 이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이 지도는 그냥 봤었을 때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 아라비아 반도 여기의 지형 별로 이렇게 들어오는 게 없죠. 그런데 제가 지형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맞습니다. 이게 딱 봐도 빨간 부분이 확 보이죠. 네. 이란은 첫 번째, 이란의 화력과 미국의 화력을 비교하면 당연히 이란이 지지만 이란의 지형의 힘과 미국의 화력을 비교하잖아요. 그러면 미국이 절대 이기기가 힘듭니다.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한국의 한 16배 정도의 크기가 이란이에요. 근데 이란은 전체가 고원지대와 사막지대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라비아 반도, 사우디아라비아의 바로 건너편이죠. 그 반도 건너편이 커다란 산맥이 있는데 이게 보시는 것처럼 자그로스라는 산맥인데 이 산맥의 길이만 1600km예요. 우리나라의 길이가 대한민국이 500km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폭으로 친다면 이 자그로스 산맥은 250km 정도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을 3개를 갖다 넣을 수 있는 산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높이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한라산이 1947 요 정도 되죠. 그러면 2000m 정도 잡고 백두산이 2700 정도 돼요. 2750. 그러면 한라산보다 1500m, 백두산보다 한 800m 정도가 더 높아요. 평균 높이가 자그로스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일반적인 평지 같은 이라크 같은 곳은 쉽게 점령하고 그 다음에 전쟁에 이기고 점령해서 쭉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 같은 경우에는 전혀 상황이 달라요.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여기가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자그로스 산맥의 수많은 동굴, 그 다음에 자연 동굴과 일부러 만든 그러한 동굴을 다 초토화시키겠다. 그럼 현재 미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핵을 쓰지 않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GBU-28.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벙커 버스터, 딥 스로트라고 하는데 아주 깊이까지 쫙 들어가서 터지는 거예요. 이거와 그 다음에 GBU-57. 요 두 가지를 하루에 10,000발씩 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 산맥에 10,000발씩 쏘고 언제쯤 얘를 다 초토화시킬 수 있느냐, 자그로스 산맥을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한 1억 년이 걸립니다. 1억 년. 그리고 핵탄두를 사용하겠다. 현재 가장 강력한 핵탄두는 B-83이에요. 수소폭탄인데 TNT의 120만 배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도시 하나를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폭탄이긴 하지만 높이 3,500m의 1600km에 걸쳐 있는 자그로스 산맥의 모든 게릴라에 활용될 만한 굴을 없애겠다? 이거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지점을 왜 제가 강조를 드리냐 하면 바로 이게 무조건 군사력이 높은 쪽이 군사력이 약한 쪽을 이길 것이다. 이 착각 때문에 이전에도 비슷한 전쟁이 있었고 거기서 다들 두 손 두 발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상군을 투입해서 전쟁에 이겼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곳을 점령해서 쭉 치안을 유지해야 되겠죠. 유명한 군사학자 제임스 퀘밀리번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지역을 점령을 해서 그곳에 안정적인 치안을 유지해 가려면 그곳의 주민 1000명당 20명에서 25명 정도, 20명 이상의 잘 훈련된 전문 병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현재 이란의 국민은 9,300만 명입니다. 이 9,300만 명의 0.02 정도를 곱해보면 186만 명이 나와요. 그 말은 현재 미군의 전체를 다 합해도 130만 명인데 미군이 다 들어와서 이란에 주둔해도 60만 명이 모자라요. 더군다나 이거는 이 계산은 평지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이란처럼 전체가 다 고원이나 산맥 혹은 사망으로 되어 있는 곳은 유지비가 많이 들 뿐더러 그 다음에 게릴라 전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병력이 더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450만 명에서 많게는 500만 명까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에 계속해서 모든 군대를 계속 주둔시킬 그러한 여력도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갈게요.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현재의 이란과 이스라엘, 미국 같은 전쟁이 있었니? 네, 있었어요. 이게 예가 꽤 많은데 그중에 중요한 것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왜 살짝 웃었냐면 이 결과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게 너무 허탈해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요, 1979년부터 89년까지 10년 동안 바로 소련이 아프간을 침공했어요. 아프가니스탄은 이란과는 다른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란 고원이 있고요. 이란 고원의 오른쪽 끝, 그 부분이 바로 힌두쿠시 산맥이 있는 이 지역이 바로 아프가니스탄이에요. 예전에는 소비에트 연방, 줄여서 소련이라고 했죠. 그래서 1979년에 소비에트 연방, 소련에는 15개의 국가가 있었어요. 우리가 아는 스탄 지역들 있죠. 카자흐스탄이 제일 크고요.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즈스탄까지요. 근데 이 키르기즈스탄까지 전체 5개의 나라들은 전부 다 소련 하에 있었는데 거기에 아프가니스탄이 살짝 보니까 소련의 입장에서는 저라 반기를 들려고 하네. 그래서 소련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아프가니스탄을 들어갑니다. 여기 지형이 이란과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여기에 10년 동안 350조를 쏟아부어요. 그리고 이때에 게릴라 전술을 쓰던, 그러니까 전쟁의 초창기에 다 이겼고 실제로도 정부를 전복시키고 그 다음에 소련 정부를 세우려고 했고 그걸 유지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게릴라를 소탕하기 위해서 물자와 그 다음에 무기를 투입할수록 민간인 사상자가 아주 엄청나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게릴라들과 민간인 사상자들이 서로 섞여 있잖아요. 글로 숨어 있거나. 그래서 그냥 전체 집단 폭격을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79년부터 89년까지 10년 동안 350조를 쏟아붓고 민간인 사망자 포함해서 100만 명이 죽었고요. 5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그 당시 인구가 13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 한 반 정도가 여러분 난민이 된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소련은 손 털고 발 털고 두 손 다 들고 나왔습니다. 철수를 했어요. 이게 끝없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구나라는 거를 앞불사한 거예요. 이게 바로 10년 동안 벌어진 일이고요. 이 벌어진 이 사건 때문에 사실 소련은 바로 89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나오자마자 발트 지역에 있는 3개국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소련 전체가,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가 돼버립니다. 그게 89년부터 91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때에 여러분이 좀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공산주의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미국이 여기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소련에 대항하기 위한 그러한 반군의 지원을 합니다. 스팅어 미사일을 주고요. 그 다음에 미국으로 불러다가 게릴라 전술과 이런 무기 쓰는 방법을 전수합니다. 이때가 레이건 정부 시대였는데 레이건 정부에서 이 아프가니스탄에 있던 지도자들을 보고 당신네들이 진정한 전사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들이 나중에 누가 되는 줄 아십니까? 바로 탈레반과 알카에다, 9.11 테러를 일으켰던 그 두 집단이 미국의 지원을 받았던 그 집단이었어요. 자, 되게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2001년도 9월 11일 날 바로 우리가 아는 미국의 9.11 테러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미국이 아프간에 있는 알카에다와 그리고 탈레반 정권을 소탕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얼마나 있었을까요?
20년 동안 있었습니다. 20년간 미국이 쏟아부은 금액은요, 2.4조 달러, 지금의 물가로 환산을 하면 2,989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3,000조에 가까운 돈을 쏟아 부었고요. 엄청난 사상자가 있었고 역시 민간인 사상자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역시 두 손 들고 발 털고 나왔고요. 미국이 철수하자마자 다시 탈레반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자, 이게 뭘 말할까요? 지형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그 인간이 만든 무기는 존재하기가 힘듭니다. 이 두 가지 사례에서 딱 보시듯이 정말 엄청나죠. 제가 다른 예를 하나 더 드릴게요. 미국은 이전에 이것과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베트남 전쟁이에요. 1965년부터 1975년까지 10년 동안 베트공을 상대로, 북쪽에 있는 정부를 상대로 공산화되는 걸 막겠다라는 일념 하에 전쟁을 했고요. 이때 쏟아부었던 돈이 1조 달러였어요. 근데 이게 현재의 물가를 고려하면 1경 2천조예요, 여러분. 1경입니다. 아주 생소한 돈이죠. 1경 2천조를 쏟아붓고 역시 두 손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렇게 미국이 실제로 점령을 하고 정말 전세에서 월등하게 앞섰고 화력도 앞섰는데 왜 지고 나왔을까요? 이유는 바로 1100km에 해당되는 안난 산맥이에요. 이게 베트남이 S자 형태로 쭉 뻗어 있죠. 거기를 쭉 종단으로 내려오는 1100km의 산맥이 바로 안남 산맥입니다. 이건 이란의 자그로스 산맥보다 한 1000m가 낮아요. 한 1500 정도 되거든요. 평균 높이가. 그리고 길이는 500km 더 짧아요. 그리고 여기는 밀림지대가 있기 때문에 이 밀림지대에서 풀들이 금방 자라죠. 그 다음에 막 게릴라들이 숨어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밀림지대에 있는 모든 나무들을 다 녹여 없애겠다고 인간이 만든 가장 지독한 바로 화학물인 다이옥신. 그게 바로 에이전트 오렌지라고 하는 고엽제예요. 그 고엽제를 나중에 후반부에 한 5년 동안에 한 7,600만 리터 정도를 쏟아 붓습니다. 그래서 그 후유증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고엽제 로 고생하시는 월남전 그러한 참전했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현재 생태계 파괴는 물론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1경 2천조를 쓰고 나왔던 가장 커다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라고요? 안남 산맥 때문에 그래요. 그거보다 바로 훨씬 더 커다란 게 밑에 자그로스 산맥, 그 위에 알브루즈 산맥도 거의 900km를 뻗어 있어요. 그리고 이란은 전체가 고원이기 때문에 이 고원의 평균 높이가 1200에서 1500 정도 돼요. 우리나라의 평창 있잖아요. 평창 여러분. 거기에 평균 고도가 70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산 높이로 그냥 계속 고원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에 정말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1975년이 가기 전에 이 베트남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1경 2천조를 쏟아부었던 그러한 미국의 재정은 어땠을까요? 달러를 계속 찍어내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1971년 닉슨 대통령은 금태환을 포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쯤에 금을 뺏길까봐, 나치한테 금을 뺏길까봐 그렇게 노심초사했던 유럽의 각국들은 금을 모아서 미국에 맡겨둡니다. 동시에 전쟁이 끝날 때쯤에 본국에 피해가 없었던 미국의 브레튼 우즈라고 하는 곳에 44개국의 어떤 그 대표들이 모여요. 그래서 무슨 회의를 하냐면 전쟁도 끝나가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전 세계적으로 이제 복구가 시작될 텐데 누구 돈으로 전 세계 기축통화를 만들까? 그래, 미국. 너희들이 가장 지금 금 보유량이 많으니까 그래,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자. 이런 약속을 했던 것이 브레튼 우즈예요. 이게 1944년도의 일입니다. 자, 이때 조건이 뭐였냐면 35달러를 갖고 오면 금 1온스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게 금태환이에요. 그런데 베트남 전쟁으로 엄청나게 달러를 찍어내니까 당연히 달러 가치는 떨어지겠죠. 그리고 그 동시에 누가 금을 자꾸만 바꿔간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함을 느끼잖아요. 전 세계의 국가들이. 그러니까 자꾸만 금으로 바꿔달라고 하는 거예요. 달러 갖고 와서. 그러니까 금량은 줄어들고.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야, 우리 못해. 그래서 금 바꿔주는 태환을 못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바로 영향을 미친 게 베트남 전쟁이에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영향이 있겠지만 잘못된 결정을 하면 한번 들어가서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지옥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구나. 이게 현대에만 있었나? 아닙니다, 여러분. 기원전 330년부터 325년까지 5년 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
네, 마케도니아부터 그리스, 그리고 지금 지도 보시는 것처럼 쭉 내려오다 보면은 튀르키예,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 이렇게 밑으로 가가지고 그 다음에 이집트까지 갑니다.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랑 이렇게 점령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돌아 나와서 있는 수사, 그 다음에는 페르세폴리스, 이란, 그 당시에는 아케메네스 페르시아였어요. 거길 돌고 위에 알부르즈 산맥으로 가가지고 그 다음에 카불, 지금의 아프가니스탄의 카불, 그 다음에 사마르칸트까지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까지 돌아서 인도의 펀잡 지방까지, 그 힌두스강까지 가가지고요. 자, 거기에서 왔던 길로 다시 가면 되는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우리는 무적의 그러한 군대다. 그리고 해군의 보급로와 물자를 공급하려고 일부러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지형 파악이 잘 안 돼 있었는데 그거를 위험을 감수하고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사막이 어딘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제일 커다란 사막은 사하라죠. 근데 거기가 제일 뜨겁지 않아요. 바로 이 이란에 있는 남부 쪽에 바로 루트라는 사막이에요. 자, 위가 카비르라는 사막이 있고 밑에가 루트라는 사막이 엄청나게 커요. 그런데 이 사막의 면적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거의 4배, 5배가 됩니다. 우리나라 전체 면적에. 그런데 이렇게 사막들이 많은데 그 루트 사막이 표면 온도가 70도에서 80도까지 올라가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그 누가 들어가던 점령해서 있을 수도 없을 뿐더러 그냥 신발을 신지 않으면 화상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여러분 보세요. 알렉산더 대왕의 잘못된 리더의 결정으로 이 사람들은 루트 사막 밑쪽에 해안선에는 뭐가 있냐면 게드로시안 사막이라고 있고요. 그 사막을 따라서 해군과 보급로를 맞추면서 갑니다. 여기에서 자기 전체 군대 병력의 75%를 잃어요. 당연히 물 떨어지죠. 그 다음에 보급로 끊기죠. 정말 죽을 것 같잖아요. 더위 때문에. 그러니까 병사들이 다 병에 걸리거나 지쳐서 죽어가요. 75%를 잃었어요. 그리고 가까스로 돌아와서 이때 병에 걸렸고 우울증이 심해졌고 알코올 의존증이 심해졌던 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은 그 천하무적의 알렉산더 대왕이 BC 323년에 죽고 맙니다. 32살에. 자, 그래서 이게 2300년 전에도 있었던 일이고 그 다음에 아프간에서도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베트남의 안난 산맥에도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의 핵심이 이겁니다. 군사력과 화력만을 너무 믿으면 전체 상황에 대한 오판을 할 수밖에 없고 초기에는 승기를 잡는 것 같지만 그 승리를 유지하는 데에 결국에는 지형의 늪 때문에 허우적거리다가 후회를 할 수밖에 없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생기는 수많은 인명피해, 자원 낭비, 그 다음에 세계 경제에 대한 부담은 누가 책임질 건가요? 오늘의 마지막 질문 3번. 이스라엘은 핵 보유국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란은 왜 핵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 현재 전 세계에 9개국이 핵을 보유하고 있어요. 자, 공식적으로 NPT, 핵 확산 방지 조약에 가입해 있는 5개 나라가 있습니다. 자, 슈퍼파워 3개국, 미국, 중국, 러시아. 그리고 유럽의 영국과 프랑스, 이렇게 5개 나라는 핵이 확산되는 것을 금지하는 조약에 가입되어 있고 최선을 다해서 핵이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 하죠. 그리고 나머지 4개 나라는 최대 인구, 바로 14억 4천의 인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바로 파키스탄, 여기도 한 2억 8천 정도 됩니다. 그리고 북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비공식적이지만 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핵을 가지고 있는데 비공식적이란 말은 NPT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4개국,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북한, 이 4개국을 한데 묶어서 모두 악의 축이라고 규정해도 됩니까? 자, 그래서 모든 것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란은 왜 그토록 핵에 집착을 할까요? 여러분, 1991년 소비에트 연방, 소련은 해체가 됩니다. 거기 있던 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선언했죠. 강제 합병됐던 데들이 많으니까. 그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였어요. 서로 위아래로 붙어 있어요. 우크라이나가 밑인데 어쨌든 이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알고 있는 소비에트 연방, 소련에서 설치해뒀던 핵탄두가 1700개가 있었습니다. 그 1700기를 서방 세계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핵이 좀 많아지는 게 부담스럽잖아요. 그 당시 기준으로 핵 3위였어요. 3위. 그러니까 당연히 막으려고 했겠고 러시아 입장에서도 자기 바로 앞에
국경을 맞대고 누가 핵을 가지고 있다? 불안했겠죠. 그래서 설득에 들어갑니다. 92년부터 94년까지 2년 정도 설득을 하고요. 당시에 이런 핵 무기를 계속해서 유지할 여력이 경제적으로 잘 되지 않았어요. 우크라이나는. 동시에 서방의 이 나라들이, 그러니까 미국, 영국, 동시에 러시아가 이런 사탕을 줍니다. 야, 우리가 경제 이거 지원해 줄게. 그 다음에 너희 국토 있잖아, 영토. 이거 딱 보장해 줄게.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면 안전까지 우리가 책임질게. 이 3개국이 영국, 그 다음에 미국, 러시아였는데. 자, 그래서 94년 12월에 헝가리의 부다페스트에 가서 양해각서에 서명을 합니다. 그냥 다 넘겨줄 테니까 나 보호해줘, 경제도 지원해줘 하고 우크라이나는 그 양해각서를 믿고 핵탄두를 다 러시아로 돌려줍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20년이 지나서 2014년에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점령을 해버리죠. 그때 서방 세계에서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약간의 경제 봉쇄 정책을 씁니다. 그리고 8년이 지나서 러시아는 이렇게 생각했겠죠. 어라? 저것들 약한데? 별 반응이 없네? 요 과정은 솔직히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던 히틀러의 그 과정과 비슷해요, 되게. 솔직히. 그런데 그 얘기는 다음번에 한 번 더 해드리고요. 어쨌든 2022년에 8년 전에 크림반도를 점령하면서 영토 야욕을 채웠던 러시아가 8년 후에 우크라이나 전면적인 침공을 합니다. 이걸 겪은 우크라이나는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아, 땅을 치고 그 중에 1700기 중에 뭐 170개도 아니고 그냥 17개만 있었어도 침공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핵이 발사되는 순간 그 핵 방사능과 더불어서 절대로 핵을 갖고 있는 나라끼리는 침공할 수 없거든요. 이건 마치 인도가 핵을 가졌는데 그 옆에 파키스탄이 핵을 가졌잖아요. 그리고 이 두 나라가 국지전으로 자주 싸웁니다. 하지만 전면전으로 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뭐 간다 말로는 하지만 한 명도 없었어요. 이유는 뭐예요? 양쪽 다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핵의 힘이 전면전으로 가는 것을 아주 억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땅을 치고 후회를 했겠죠.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거죠. 아, 이게 그냥 국제조약이나 양해각서 이거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구나. 그걸 아마 절실히 느꼈고 그걸 바라보았던 이란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이 핵을 가지고 있고,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대척점에 있는 이란이 당연히 핵을 갖고 싶겠죠. 제가 어느 한쪽을 편드는 게 아니에요. 이게 포인트가 이렇게 한번 바라보세요. 이란이 핵을 가졌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 이란이 야욕을 불태우면서 주변 나라들을 핵을 쏴가지고 다 먹을까요? 이미 핵을 쏘는 순간 거기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러한 지역이 됩니다. 여기가 핵을 가지려는 이유가 다른 나라를 공격하기 위함일까요? 아니면은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자국 보호의 입장일까요? 뭐 이거는 누구도 정답을 갖고 있진 않아요. 하지만 적어도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문제가 없으면 굳이 전쟁을 일으켜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걸 다 허물 생각을 갖고 있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득과 손실, 이해득실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어떤 무기를 가졌다고 해서 그 영토 야망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공격해서 내가 다 먹겠다. 이런 생각은 힘의 균형이 깨질 때만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이 핵을 가지려는 궁극적인 그 목적은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핵에 맞서는 힘을 가지기 위한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제 의견에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테니까 댓글에 그냥 편하게 달아주세요. 여러분, 국제 정치와 관련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절대 악, 절대 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누가 절대악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콕 뭐 집어서 여기가 그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의 우방이 그렇게 전쟁 중인 반대 적국, 그 절대악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발된 미사일 때문에 공부를 하고 있던 이란의 아이들 160명과 그 다음에 교사가 그냥 즉사를 했습니다. 160명이 죽었다고요. 그러면 이 사건만 놓고 봤었을 때 절대악은 어디인가요? 자, 제가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야, 그거는 전쟁하다 보면 당연히 생기는 문제지. 그래서 그 점을 저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대의 명분을 걸건 어떤 타당한 이유가 있건 무조건 전쟁이 발생을 하면 민간인 사상자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난민이 생길 수밖에 없고 전 세계의 경제에 부담을 주는 게 맞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니라 말로 해결하고 타협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그걸 해야 돼요. 그걸 하지 않는 순간 의도치 않은 절대 선이라고 믿었던 쪽에 절대 악
공격을 행하는 짓거리가 생긴다고요. 그런 피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1980년부터 88년까지 이라크가 이란과 전쟁을 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시아파와 수니파 일종의 전쟁인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라크가 전쟁을 할 때 그 무기와 자금을 누가 됐는 줄 아십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 정보력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식량난을 해결한다는 어떤 대의명분 하에 거기에 화학 비료 같은 것들을 이게 다 군수물자로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헬리콥터를 지원한 게 미국입니다. 자,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8년 전쟁 동안에 미국이 이라크를 지원했는데 85년도에 이란 있죠? 이란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무기를 팝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양쪽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라크에도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이란에 지지 말라고 미사일을 팔아요. 토대전차 미사일 있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란에 무기를 판매했어요. 어찌 보면 이해가 전혀 안 되잖아요. 이게 레이건 정부 시절 때 있었던 이야기인데 여기는 물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뭐 헤즈볼라의 인질 사건부터 그다음에 니카라구아의 공산화를 막는 어떤 반군 지원, 컨트라 반군 지원까지의 어떤 얽힌 이야기가 있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절대 악과 절대 선 이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바라보는 우방에 의한 흑백 논리가 있을 따름인 거예요. 실제 들어가 보면 그냥 뭐밖에 없어요. 자국의 이익과 자국민을 보호하는 강한 국력만이 필요할 따름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국력이 어느 누구가 우리를 100% 항상 지켜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력을 가지는 것이 국력을 키우고 강력한 자주국방을 이루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 전쟁은 어떤 대의나 명분이 있건 간에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화와 협력으로 푸는 것이 1번입니다. 전쟁을 하면 전쟁의 당사자가 아닌 경우 내가 직접 전쟁에 나가지 않는 입장에서는 시원하거나 정말 뭐가 한 번에 해결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마음이 감정이 풀어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내 가족이 당장 전장으로 나가서 죽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생각이 전혀 달라집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전쟁의 광기는요. 한번 전쟁이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고요. 결국 그 광기는 전쟁을 하는 당사자들을 집어삼키게 되고요. 여러분 오늘 긴 시간 제 이야기 듣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 예고해 드릴게요. 자, 질문 3가지입니다. 넘버 1, 같은 이슬람권인데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왜 앙숙일까요? 넘버 2, 미국, 이스라엘, 이란 이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3번째, 이란은 왜 중국의 호의적일까요? 여기에 관련돼서 이란 상황을 여러분 나름대로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3가지 축을 다음 시간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힘찬 하루 보람차게 잘 보내세요. 오케이, 바이.